안녕하세요. 교육 철학 및 교육사 하고 여러분. 오늘은 강의로는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종반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네요. 매주 또 쉽지 않은 한 주간들을 보내실 텐데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 오는 분들과 소통할 때 또 여러 학업에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비들을 잘 넘어가실 수 있기를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끝이 좋아야 아름다운 것이고 끝이 날 때까지는 끝이 난 게 아니다 이런 말도 있지요. 그런 좋은 강의에 힘을 더 실어주시고 또 학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번째 강의로 또 학우들을 만납니다. 오늘은 또 유교와 교육 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피게 될 것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유교 문화 속에서 복음을 또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당연한 생각들 속에 잠재된 의식들이 오늘은 잘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좋은 면이 있다면 일반 은총의 자원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국왕 유교와 교육 사상에 대해서 함께 살피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 동양 교육사 하면서 불교를 다루었고요. 오늘은 유교를 다루고 다음 주에는 실학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교, 크게 보면 유가라고 표현하죠. 집가자의 의미는 학문으로 보면 스쿨, 학파, 스토아 학파, 이런 제네바 학파, 프랑크푸르트 학파, 시카고 학파, 이런 집단을 의미하는 가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교 또는 유가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학설과 학풍을 따르고 연구하는 학자들의 무리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유가 할 때 유자는 사람 인변에 이제 구할 숫자, 부드러울 유자, 부드러울 연자 한 가지의 글짓이지만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이 단어와 서로 결합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 한자는 뜻이 모여서 만들어진 글자이죠. 그래서 획을 잘 이렇게 뜯어보면 의미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음, 이 구할 숫자 또는 뭐 부드러울 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우자 밑에 어, 구할 숫자가 있는 거죠. 비우자 밑에 그럴 시자가 있습니다. 비는 사실 고대에서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영역이지요. 그래서 무당이라고 할 때 무자도 보면 비우자 밑에 입구자가 들어가는 또 그런 형태가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공자라 그러는데 하늘, 그다음에 땅, 그다음에 이제 한번 이렇게 쭉 내려오고 사람인이 두 번 쓰이는. 그래서 이런 것은 다 뭔가 하늘을 향해 빈다, 무당의 의미도 있고 또 나긋나긋하다, 부드럽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할 숫자와 사람인자를 붙인 걸 보면 기우제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온화한 사람 이런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가 나중에는 학자 내지 유학자의 뜻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유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유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왕에게 청을 올리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보게 되지요. 이 당시 학자는 이제 문사, 그럴 문자에 선비사자를 씁니다. 옛 경전의 밝은 교사. 어, 당시는 이제 기록 문화가 있던 시대니까 모든 고대의 문화가 기록으로 남겨졌고 그것을 상속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학자였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가를 이루게 됩니다. 한서라는 책의 예문지라는 파트에 보면 유가는 이제 주나라 때 교육을 받았던 사도라는 관직 출신들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이제 육예 또는 육경이라고 해서 시서, 예악, 춘추, 역 이것을 기본 법도로 보고요. 뭐 시서, 예악, 춘추 정도는 여러분 아실 거고 역이란 것은 이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 어, 흔히 이제 뭐 우리 그 점칠 때 쓰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주역 이렇게 해서 해당하는 것이겠죠. 요순, 네, 요순, 요나라 순임금 뭐 이렇게 되나요? 네, 요순을 시조로 해서 주문무왕을 본보기로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공자라는 인물이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 원래 공자는 이제 좀 이따 살피겠지만 본명은 아닙니다. 공자가 원래 이름이 따로 있고요. 이름 중에 이제 공자가 갖고 있는 자, 호가 있고 자가 있죠. 호가 아닌 자, 어린 시절에 불렸던 이름은 중리라고 됩니다. 중리란 말은 둘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리자는 특별히 공자가 태어난 산과 같이 연결되는 그런 이름입니다. 어, 리구라고 하는데요. 공자가 태어난 산, 뭐, 근방에 있던 산이 리구라는 산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리자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둘째라는 의미의 중자를 붙여서 중리라는 자를 썼습니다. 그 공자가 최고의 스승으로 유교에서는 꼽혀지게 되지요. 기본적인 것은 인의 도덕을 뜻으로 두고 있습니다. 요순 시절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램들이 가득하죠. 이따가 좀 살피겠지만, 특별히 이제 공자로부터 시작하기 전에도 이미 유교는 존재했었습니다. 뭐 원시 불교가 있었던 것처럼 원시 유교가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여러 종교들이 같이 들어가 섞이게 되고요. 도교나 선 같은 것이 같이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이 BC 한 6세기경에 공자가 살던 그 시기에 이제 유학이 본격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런 다음에 한무제 때 사실은 이제 한나라는 유방이 이제 첫 번째 황제가 되는데 무제는 이 한나라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BC 202년에 3세기가 되죠. 중국 전체를 통일을 하고요. 첫 번째 왕이었던 유방이 죽고 그 다음에 한문제가 즉위하고 세 번째 왕인 경제가 또 즉위하고요. 그 다음에 5초 7국의 난이라 그래서 중국 통일할 때 한번 깨어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인 한무제 이 무제라고 할 때 무자도 무기의 무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군사적으로 강력했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죠. 이런 시기가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는 한반도에 있던 시기고, 무제 시절에 했던 공적 중에 하나가 이제 사마천의 사기를 쓰도록 하는 역사를 정립한 그런 시점입니다. 지난주에 불교할 때도 했지만, 권력은 종교를 통해서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바뀌게 되면 종교도 바꿔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이끌려고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이제 한무제가 바로 그런 걸 이용을 한 거죠. 당시에 있던 유교 또는 유학을 중국 한나라의 국교로
정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청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어, 이제 최근의 역사가 되는 거죠. 네, 19세기, 20세기까지 올 때까지 중국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지배하던 사상이 됩니다. 심지어 청나라는 원래 이제 오랑캐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랑캐로 나라를 만들고 뭐 몽골이란 대제국이 이제 중국까지를 점령하고 한족을 넘어뜨렸죠. 한나라 한족을 멸망시켰는데 거꾸로 한족이 숭배하고 있던 이 유학을 청나라가 받아들이게 되죠. 사실은 정복은 청나라가 했지만 지배는 한족의 유교가 청나라를 지배하게 된 거죠. 마치 이제 그리스와 로마 사이의 관계와 같은 것이죠. 유학의 핵심은 이제 수기치인입니다. 자신을 수련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도덕적 수양에 주안점을 두고 인이라는 것을 근본 사상으로 합니다. 여러분, 인이라는 한자 말도 사람 인변의 하늘과 땅을 쓰지요. 그게 이제 근본 사상이 되죠. 이런 유학의 원초적인 문제의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원론입니다. 우리가 삶을 맡기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세상의 기원은 뭔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렇게 존재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어떻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에 관한 굉장히 실천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인간과의 관계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다 인연으로 해결을 하고 인간의 관계로 관점을 두는데 자연이라는 건 원래 이제 스스로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이죠. 그 자연 안에 뭐 사람이 자연을 어찌할 수는 없고요. 먼저 존재하게 된 자연 안에서 인간이 어떤 도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유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적용이 되고 이것이 이제 유교의 핵심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비로소 교육에 대한 가르침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교 철학, 육아 철학은 그래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가 교육으로 연결될 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스스로 자자 그를 연자의 자연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원리 안에서 적합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유교의 대답은 인륜의 실천, 즉 사람의 삶이 행복과 희열로 충만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교화적 차원에서 학문을 하는 실천 중시의 철학이 된다. 적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제 중국의 역사를 공부할 기회가 있으시다면 뭐 간단히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워낙 파란만장한 역사 아닙니까? 그 거대한 제국, 그 넓은 땅덩어리들. 지금도 중국은 대략 한 56개 정도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제일 중심된 게 한족이죠. 거기에 이제 조선족까지 넣으면 56개 민족이 되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그게 하나의 나라로 존재하고 있죠. 다른 민족을 그렇게 묶어서 하나가 되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건데 바로 거기에 유교의 강력한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유교가 발전 변화되게 됐는가? 유학이란 말로 좀 통일시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춘추 시대가 있지요. 예, 요순 시대라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렇게 이상향 같은 그런 시대 어, 이때는 참 행복했겠다 싶은 그런 원초적인 시대가 있습니다. 마치 성경 같으면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시대가 있겠죠. 그런 시대를 꿈꾸면서 먼저 진나라보다 먼저 있었던 유학의 시대가 있습니다. 선진이라고 해서 앞서간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진나라보다 앞선 유학의 시대 이때를 이제 원시 유학이라고 말합니다. 춘추 시대부터 시작해서 진나라까지를
의미하죠. 이런 원시 유학이 있다가 이제 이런 것이 경전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경을 중시하게 되고 이때가 바로 한나라부터 당나라 때까지 이어집니다. 훈고학이란 말은 주로 이제 경전을 중요시하기는 텍스트 중심으로 있었던 지난 불교에서 보면 이제 분파 불교가 있다가 이제 그것이 기록으로 남게 되죠. 이 훈고학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이 글씨도 멋지게 쓰지만 이런 훈고학의 깊은 고증을 또 하는 그런 전문성이 있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때 훈고학에다가 이 불교와 도교의 영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유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유학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는 이처럼 동양 종교는 이처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음으로 조금씩 발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신유학 또는 이제 성리학이라고 말하는데요. 철학적 유학이 시작된 겁니다. 이때는 이제 사설을 중심으로 그렇게 철학을 연마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교가 들어가고요. 도교가 들어갔다. 도교는 이제 자연의 이치를 두고 여기 도교에서부터 이제 점치는 일도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게 성리학에 영향을 끼치게 되죠. 우주란 과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기본 요소는 무엇인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송나라, 명나라 시대에 양명학으로 발전이 되고요. 실천적 유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증학. 다시 이제 역사의 펜줄럼 현상이 일어나서, 어, 뭐 우리가 이제 서양 이제 미국에서 일어났던 20세기 전기의 교육 사상의 변화에서도 살폈던 그런 내용이죠. 다시 또 원전을 중시하는 그런 부분으로 돌아가면 그런 것을 이제 고증학이라고 말하고요. 고전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명나라 말기부터 청나라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춘추시대 진나라까지 선진유학이 한나라부터 당나라까지는 훈고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으며 신유학 또는 성리학으로 정리가 되면서 양명학이 나오게 됩니다. 송에서부터 명나라 시대까지 그리고 청나라가 망할 때까지 고증학으로 이어지게 되지요. 선진유학, 진나라 때까지 있었던 원시 유학과 그리고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은 이 신유학, 성리학 또는 주자학 내용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원시 유교에는 이제 공자, 맹자, 순자의 영향이 크고요. 오늘 강의의 말미에 요 세 분에 대해서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은 주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선진유학은 공자가 초기에 집대성하고 맹자와 순자가 보완하는 것이고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정세 전국이 춘추 전국 시대이고 진나라 시대이기 때문에 참 갈팡질팡하는 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신유학 또는 성리학, 주자학 시대에는 이제 주자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장횡거, 정의천 등의 선구 사상가들의 영향을 받고 이 대학, 논어, 맹자, 중용, 앞선 공자, 맹자, 순자가 정리해 놓은 책들을 집대성하고 체계화하는 일을 통해서 우주와 세계, 인간의 마음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합니다. 송나라 시대에 유행했던 학문의 흐름이었습니다. 잠깐 공자를 볼까요? 공자는 이제 551년에서 479년까지 태어나게 됩니다. 이 공자가 태어난 시기는 옛날의 제도들이 다 해체가 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래도 하나 보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있었던 의례 질서가 굉장히 이제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서로 공격하고 정벌을 일삼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사회학적 용어로 보자면 아노미 현상이 있었던 시대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람들은
이 질서가 무너지는 데 속에 이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니까 뭔가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이제 공자의 출생에는 이런 뭐 비밀이라 그럴까요? 사연들이 좀 담겨져 있는데요. 공자의 아버지는 처음에 이제 딸을 9명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는데 다리를 쓰지 못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때 이제 공자의 아버지가 굉장히 염원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가 죽으면 제사를 지내줄 아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열 번째 태어난 아들이 장애를 갖고 있어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결혼을 하는데 안시녀 징제라는 이에게 장가를 갑니다. 근데 이때 공자의 아버지 나이가 70세였고요. 어머니는 10대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때 이제 야합이라는 말이 한자 단어가 만들어져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혼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야합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공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낳고 3년 만에 죽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진 안시녀 징제, 공자의 어머니는 그 아들을 데리고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 그 공자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이 안시녀 징제는 참석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이제 아들을 키우게 되죠. 공자의 나이 17살까지 어머니가 있었고 어머니가 죽습니다. 자, 이 어머니가 어린 시절부터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요. 항상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했던 거죠. 여러분 유교 의식이 제사를 중심으로 되는 이런 비이유들이 바로 공자 시대 때부터 어쩌면 공자 아버지의 개인적인 염원이 이어져서 제사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살폈던 우리 김동길 박사님의 강의에서 나온 것처럼 15살까지는 공자는 뭐 학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5년 바짝 공부해서 학문의 기초를 이루죠. 그때 당시에 이제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대부 집안에서 반드시 배워야 했던 예악, 사어, 서수, 육예를 터득을 하고 이제 입신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사대부 집안의 자제들은 이 6개 학문을 갖추어서 말하자면 공무원이 되든지 교수가 되든지 학자가 되든지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0세 명성이 점점 오르다가 50사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법을 가르치는 그런 정치적인 이념을 설파하는 그런 공자, 우리가 알고 있는 공자에 대한 부분들이 나머지 50대 이럴 때까지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재미난 것 중에 한 가지는 공자는 굉장히 큰 거구였습니다. 6척이 넘는 키였는데요. 서장훈 씨가 아마 2m가 넘나요? 2m 9cm인가 뭐 그렇게 들었는데 공자의 키를 환산해 보면 대략 한 2m 15cm 정도가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키가 183.9입니다. 제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도 공자는 뭐 한 뼘 더 큰 분이었다는 거죠. 저보다도 네. 20cm 더 크네요. 네, 아이고 좋습니다. 굉장한 거구였어요. 네. 어, 이제 BC 551년에 중국 노나라에서 탄생을 하는데 이름이 구예요. 구. 구라는 말은 언덕을 의미하고요. 어, 그래서 이 이름이 구가 된 건 뭐냐면 이 공자의 부모가 아들을 낳기를 염원하면서 결혼식을 치른 산 이름이 니구산입니다. 니구산. 네, 니구산. 네, 거기에서 이제 이름을 따서 너는 산에서 태어났다. 근데 공자의 머리가 이렇게 중간에 뭐 움푹 패였다는 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자가 언덕, 마치 분지 같은 네, 그런 의미죠. 그리고 자는 중리, 중이란 말은 둘째란 말이고
공자에게는 다리를 못 쓰는 형이 하나 있었다 그랬죠. 니라는 말은 이제 니구산 니에서 데려 가져온 그런 이름. 평민이었고 아버지가 3살 때 돌아가시고 그것도 이제 어머니가 세 번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대접받을 수 없고 굉장히 가난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염원을 따라서 아버지 제사를 지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린 시절부터 제사 기구들을 가지고 놀면서 15살이 되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손기술들을 다 배우고 15살부터는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합니다. 그 손기술이 너무나 좋아서 17살 때부터 관리 생활을 하고 19살에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55세가 되면 관직에서 물러나서 조국을 떠나서 14년 동안 다른 나라들을 이 준주정국 시대니까 다른 나라들을 다니면서 유랑 생활, 주유천하 나라들을 돌아다니며 하는 여행들을 하고 주나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육을 본격적으로 하고 이제 뭔가 고문원들을 정리하는 작업에 몰두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의 경전들인 서예, 시악, 역, 춘추, 아까는 춘추와 역의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 육경을 편찬하게 되죠. 자신이 직접 적은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경전들을 정리하는 일을 공자가 그리고 이제 BC 479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타계하는데 이런 공자가 했던 말씀을 모아서 논어라는 논할 논자 말씀 어자를 써서 논어라는 책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 유교의 경전 중에 논어가 제일 중요하겠죠. 공자의 학문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또 지난주에 김동길 교수님께서 하셨던 강의에 나오는 것처럼 나이대별로 이런 에, 학문에 관한 자세가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15살 때 지우학, 학문의 뜻을 두다. 이것은 공자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하지요. 30세 이립, 뜻을 확고하게 세우다. 40세 불호,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 50세 지천명,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가 된다. 60세 이순, 무슨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는 것이 없다. 귀가 얇은 것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70세가 되면 종심, 소욕, 불유구, 마음의 뜻대로 행해도 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아마 불교로 보면 이제 해탈의 경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릭 에릭슨이 두 가지 개념이 각 연령대에 있다고 하면서 인간의 발달 이론을 이야기하는데 다른 정의들이지만 공자의 이런 학문관에서도 인간 발달에 관련된 정확한 규정들이 나름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자가 뭐 유교 자체가 그렇기도 하지만 공자란 사람 자체가 워낙 이 제자 남기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사람입니다. 공자의 사상을 하나로 정의하면 인입니다. 사람인자 옆에 하늘과 땅을 의미하죠. 하늘과 땅에 걸쳐 있는 사람, 또 하늘의 뜻으로 사람을 다스리는 그런 의미, 뭐 이런 것을 다 의미합니다. 논어에 보면 안연편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이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극기 복례를 인으로 설명합니다. 인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라. 이렇게 하면서 예의 규범을 가르치죠. 그 인이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예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규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과 예가 크게 구분이 되고요. 인을 어떻게 실현하느냐, 그건 예를 실천하는 일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삶의 중요한 행위 규범을 정리한 것이 예가 됩니다. 예를 실천해야 인이 되는 소원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군주는 군주로서, 신하는 신하로서, 부친은 부친으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는 가운데 예인이 실현되는 것이죠. 흔히 우리가 이제 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왕이 걸어가는 길, 실제 길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왕이 살아야 될 실천 내용, 이걸 이제 왕도라고 말하죠. 그것처럼 인도가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인자 길도자를 써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될 길이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을 실천하는 과정 중에 예가 정확한 프로토콜이 되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방법들이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인사상 안에는 예가 있기 때문에 실천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과 예를 대비해 보면 이는 사랑의 정신, 사회적 존재로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을 의미하고요. 존비 친소의 구별을 전제하지만 시비선악은 분별하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별과 분별은 좀 다르죠. 네. 그 차이는 좀 판단과 분별도 좀 다르고요. 그래서 이제 유교의 구조 안에 보면 이 사람의 신분 제도가 들어가 있죠. 존귀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천한 인생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이 구별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시비와 선악이 분별되어서 실천돼야 되는 애들입니다. 이런 인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떤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지켜야 될 행동적인 외면적인 규범이 있는데 그걸 이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극기 복례 위인 뭐 위인이 위대한 사람이 위인이 아니고 극기 복례 자신을 이기는 예를 어, 회복해야 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원리로 적용됩니다. 뭐 안현이라는 사람이 인에 대해서 공자에게 질문을 하죠. 그 공자가 대답합니다.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 극기복례가 곧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사욕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모두 인으로 귀결될 것이니 인을 실현하는 것이 나로 말미암은 것이지 어찌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안현이 그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해 주십시오. 인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대답하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얘가 아니면 움직이지도 말아야 된다. 이 얘란 게 뭡니까? 그게 다 이제 프로토콜 지켜야 될 규례들로 다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 드십니까? 이거 율법 지키는 것하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생각이 드시죠? 예, 그렇습니다. 율법 지키는 거죠. 도리를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인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구원은 없습니다. 그죠? 유교는 구원은 없습니다. 인을 이루는 것이 그 종교 또 유학의 나름의 이제 성취라고 할까요? 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것을 이제 비교 종교학으로 비교해 보면 어떤 구조가 다른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참 믿음이라는 원리가 이게 참 평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교나 유교나 기독교를 비교해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종자의 교육 사상과 방법, 이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서당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유교가 갖고 있는 제일 기초 교육이 서당 교육 아닙니까? 마을마다 있는 서당에서 서당의 훈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교육을 시키죠.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뭡니까? 천자문입니다. 천자문은 1,000개의 글자를 암송하게 되고 또 쓸 수 있게 되고 읽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암송을 하고 읽을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자문을 다 뗐다고 책거리를 하는데 그건 단순히 1,000개의 글자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이제 보겠지만
여러분, 천자문의 근간은 대립되는 두 가지 개념의 세트가 500개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랑, 지부 집주. 뭐 이렇게 시작되다 보면 두 개의 반대되는 개념을 한 세트로 묶어 놓았죠. 하늘천이 있으면 땅지가 있죠.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왕. 검을과 누른 것이 있다. 참 신기하죠? 색채법을 배우면 검은색에 제일 대조되는 색이 뭡니까? 안전지대를 표현할 때 항상 검은색과 노란색 칠하죠. 검을현 누를환. 이 대단한 발견입니다. 그때도 이미 색채 감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대조되는 두 개념이 있죠.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양명학으로 오게 되면 우주를 이제 두 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음과 양으로, 양과 음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마치 대한민국 국기에 이렇게 태극무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천자문에 있는 대비되는 두 글자 500세트를 암송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그 아이가 세상의 이치와 사물을 또 사건을 해석할 때 이분법으로 해석한다. 음량으로 해석한다는 아주 무서운 세계관적인 차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천자문이 쉽고도 첫 번째 단계이지만 그러나 천자문을 뗀다는 것으로도 이미 유학에 있어서 깊은 자리에 들어와 버리게 됩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되면 모든 사물들이 다 두 가지 원리 중에 하나로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서당에서의 학습법이 나오죠. 반복, 암기, 사유, 그리고 수준별 학습이지 않습니까? 학년별로 이렇게 하지 않고 다 같은 교실에 모여 있는데 각자의 수준에 맞도록 교육을 합니다. 체험 학습을 하기도 하지요. 이런 공자의 교육 사상을 정리한 것이 다섯 가지인데요. 순순선유, 선행을 강조하고요. 인재, 식교, 능력별로 교육하고요. 개발 교육, 말 그대로 사람에게 잠재된 것을 일으키는 에듀케이션의 에듀케이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신작칙,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일치를 이루는 것, 검공호학, 자신을 감추는 겸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당과 또 뭐 성균관 아니면 우리 서원 있죠. 이제 유생들이 지방에서 모이는 아카데미를 서원이라고도 부르죠. 그런 공자의 교육 방법들이 조선시대에 꽃을 피우게 되었죠. 두 번째로 맹자입니다. 맹자. 맹자 할 때 자자는 야들자자를 쓰는데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맹자의 본명은 원래 맹가입니다. 맹가. 그런데 맹자라고 할 때 자자는 뭐 공자도 마찬가지죠. 공자의 원래 이름은 공구였죠. 언덕구자를 써서. 그런데 공자라고 부르는 거 보고 맹자라고 부르는 거 뭡니까? 공씨 집안, 맹씨 집안에서 제일 빼어난 사람이라는 의미가 바로 자자입니다. 자자의 의미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맹자는 공자보다 100년쯤 뒤에 활동한 인물입니다. 맹자가 춘추, 그다음에 공자가 춘추, 맹자는 전국시대 이런 철학자가 되죠. 산둥성 저우청에서 출생을 합니다. 맹가는 맹가는 어린 나이 때부터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편모스라였죠. 그래서 이제 유명한 한자 6개 한자 말이 만들어지게 되죠. 첫 번째가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잘 시키려고 이사를 3번 했다. 어? 네. 맨날 장의사 공동묘지 옆에 있다 보니까 맨날 곡하고 울고 안 되더라. 시장 옆에 있더니만 맨날 돈 세더라. 그래가지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시킨다.
한국에는 맹모 삼천지교를 이루는 부모님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두 번째는 맹모 단기지교라는 것입니다. 맹자는 사실 일찍 어머니 슬하를 떠나가지고 이제 유학을 갑니다. 일찍 이제 스승으로부터 배우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집에 돌아오는데 마침 그때 어머니가 배를 짜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찾아와 어머니를 보고 싶다고 온 이 맹가에게 맹모가 질문을 하지요. 어떻게 학문은 다 이루었느냐? 그랬더니 맹자가 대답하기를, 네, 학문을 이루는 게 쉽지 않아서 지금 어렵습니다. 뭐 그만둘까 합니다. 잠시 쉬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순간에 뭐 칼인지 가위인지 모르겠지만 짜고 있던 뱃단을 배를 이렇게 짜다가 배틀해서 그걸 이제 잘라버리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학문을 하다가 멈추면 짜던 배가 이처럼 잘라지는 것 같다. 학문을 배움에 멈춤이 없어야 된다. 결국에 그러고 나서 쫓아 버리게 되죠. 뭐 한석봉의 어머니가 이제 떡 썰던 뭐 시절, 네. 뭐 그것과 비슷한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맹자는 공자의 원래 나라였던 노나라에 가서 공자의 손자인 자사에게 문화생으로 배우면서 이 공자가 집대성했던 육경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40세가 되어서 인정과 사람 인자가 아니고 이제 맹자가 공자가 얘기했던 그 인입니다. 인의 인. 왕도 정치를 주창하면서 왕도란 말이 뭡니까?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요즘에 있는 학문 중에 대통령학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대통령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련된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맹자에게 있는 왕도 정치입니다. 천하를 다니면서 이 왕도 정치를 설파하고, 그러나 이 득세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60세가 되어서는 은퇴를 해서 그 활동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맹자 시대의 또 정치 배경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에 보면 맹자에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성선설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착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계몽주의 교육 철학과 연관되죠. 파블로로사, 백지설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잔혹한 군주는 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고, 폭군은 군주의 자리에 서도 좋다. 이걸로 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저당권들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선설과 이 폭군 방벌론으로 맹자는 유명합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맹자이기 때문에 이제 성선설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맹자가 했던 말 중에 인계유 불인인지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맹자가 예화를 하나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려는 걸 봅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측은해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아이를 건져낸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아이의 부모와 친해지고자 하는 목적이 있거나 이런 행동을 해서 내가 남에게 칭찬받고자 하고 아니면 명예를 받고자 하고 네. 한국엔 그런 상이 있지요. 선한 시민상 뭐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아니면 만약에 아이가 우물에 풍덩 빠져서 사고를 당하게 되면 내가 원망을 받게 되는데 그 원망 듣기 싫은 마음 그 때문도 아니라는 거죠. 아기가 우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그 인간의 마음에 있는 본심이 그 아이를 구조하게 되어 있다. 차마 남을 해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 불인인지심이라는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이제 맹자가 말한 성선설의 의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착한 마음이 있다. 원래부터 있던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성악설입니다. 그죠? 아담은 선악알게 나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 안에서 무한에 가까운 에덴 동산에서의 자유를 갖고 행복하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창조가 되었죠. 하와 그 아내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죠. 그러나 하와가 된 생명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갖고 난 그 다음부터 태어났던 가인과 아벨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원죄란 것이 있게 되죠. 우리는 성악설을 성경적으로 믿습니다. 가인과 아벨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가인이 악의 대표고 아벨은 선의 대표처럼 여기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벨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만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했던 사람이죠. 아벨의 행위가 옳은 게 아니고 아벨의 예배가 진심의 예배였기 때문인 것이죠. 이니 예지를 맹자는 공손추 상권에서 사서라는 표현으로 이 네 가지를 설명합니다. 사단입니다. 사단지심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사단이라는 것이 인의 예치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단은 무엇이냐? 측은지심입니다. 타인의 불행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이 측은지심은 인의 단서가 됩니다. 측은지심이 있기 때문에 인이 발현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의는 수호지심으로부터 있습니다. 수호지심에서부터 정의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옳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남이 옳지 못한 것을 미워하는 마음이 의다는 것이죠. 그럼 같은 의지만 성경의 의와는 다릅니다. 세 번째는 사양지심입니다. 겸손하여서 사양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겸손하여서 남에게 사양할 줄 아는 마음을 있는데 이것이 사양지심에서부터 예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시비지심입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마음이죠. 시비지심은 지혜로움의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을 구체화해서 인의예지라는 네 가지의 개념을 규정한 것이 맹자의 업적이 되는 것이죠. 인의예지 내덕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배움의 목적이 되고 대장부는 누구냐? 이 네 가지 덕을 갖춘 교육적인 모델, 흔히 호연지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대장부다. 공자와 맹자가 100년 차이가 나는데 인과 예에서부터 인의 예지 네 가지로 늘어나면서 뭔가 좀 더 체계화하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맹자가 참 좋은 것은요, 그가 이 교육을 이 가르침 가운데 이미 이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자는 교육을 본성 실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이제 도망간 마음을 다시 돌려놓는다 이런 표현인데요. 네. 뭐 에듀케이션의 원래 의미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본성, 잃어버린 본성을 원래 사람은 착한 존재, 성선설인데 있고 맹자의 표현입니다. 근데 인간 마음이 도망갔다는 겁니다. 다시 데리고 와서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이것이 유학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교육이 없으면 사람은 의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학에서는 참 체계적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었죠. 지난주에 보셨던 불교와는 비교가 될 정도로 아주 뭐 우리가 보는 서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원까지 우리가 알고 뭐 도산서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균관 뭐 한국에서만 봐도 그런 시스템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맹자가 이제 그 이는 인지 안택야여 의는 인지 정로야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사람이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고 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바른 길이다. 이건 이제 공자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마음 안에 인과 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혼란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맹자는 진단하기를 사람의 도덕성의 상실이 있고 이걸 바로 잡으려면 바로 잃어버린 마음, 집 나간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다. 본성 실현을 해야 되고 네 가지 덕을 확충해야 되는데
그래서 존심양성, 선한 본성을 보존하고 본성을 기르는 일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것은 교육이 아니면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바람직한 인간상을 대인 대장부 그렇게 표현하죠. 의를 모으는 일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갖춘 인간을 만드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왕도 정치를 하는데 때로는 잘못하면 혁명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 집이 의를 모은다고 하는 표현인데요. 옳은 일을 반복해서 실천하는 그런 일입니다. 아까 공자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 유학은 그런 의미에서 반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그런 맹자의 교육관은 자연주의 교육관과 당연히 연결이 되겠죠. 타블로 로사와 연결이 되고 계몽주의 교육 철학자들과 연결이 됩니다. 제때에 내리는 비가 초목을 저절로 자라게 한다. 제때에 적절한 지도를 하는 자연주의적 방법이 필요하다. 재질에 따른 방법이 있다 그랬죠. 시시비비를 가립니다. 그리고 천하고 귀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구별하는 것이 있었죠. 학생의 재질에 따라서 다른 내용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색을 통한 적극적인 사고의 개발이 있습니다. 암송에서부터 탁월한 이해력을 증가시키는 데는 깨달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사색이라는 거죠. 항구학습의 원리도 있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발전시키는 방법이죠. 환경을 또 중시합니다. 이건 뭐 어머니 영향받지 않았겠습니까? 맹모 삼천지교의 영향을 받고 좋은 생활 환경과 학습 환경을 선택하고 나쁜 환경은 학생의 성장에 회방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교학상장이라는 말을 중시합니다. 교사와 학생의 조화를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서로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공자의 손자에서부터 맹자가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간에 그런 좋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게 되는 순자와 함께 성선설 성악설의 큰 대비를 이룹니다. 맹자는 도망간 마음을 찾아와라. 인과 이해를 강조하는 성선설이고요. 반대로 순자는 악한 마음을 바꿔야 한다. 본성을 변화시키는 관점에서. 순자입니다. 순자는 전국시대 말기에 나타난 유학자고요. 전국시대 혼란스러울 때 제자 백가 100명의 뛰어난 학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조나라에서 출생을 하고 맹자보다 50년 뒤에 공자보다는 150년 뒤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주라고 해서 뭐 나라에서 제일 높은 학자, 대학자의 반열에 취임을 했던 사람이고요. 원래는 이제 제 나라에서 유학을 하는데 그 제 나라를 떠나서 초나라에 가서 난능령이라는 지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 관직을 또 나중에 잃어버리고 학문과 저술 활동을 통해서 생애를 보내게 됩니다. 순자는 뭐 말 그대로 한자 말 그대로 뭐 그의 결국 성씨이기도 하지만 되게 성품이 되게 순한 사람으로 이제 비춰집니다. 맹자는 그 맹자는 아니지만 굉장히 맹렬해가지고 쿠데타도 정당화했던 면이 있지만 순자는 굉장히 순순한 성경으로 보면 이삭 같은 사람이 아닐까 기여해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춘추 전국시대 말기이기 때문에요. 이제 한나라가 등장해야 될 시기에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관심들이 많아지고 이 정치 제도가 이제 만들어져 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중국이 천하 통일을 앞두고 있던 그런 시기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이 통합되어지는 이럴 때는 이제 통합을 하는 사람이 인정받게 되죠. 아, 그런 속에서 이제 특별히 공자의 사상을 가지고서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굵직한 그런 학문적 업적을 이루었던 인물입니다. 네. 순자라는 책의 제 17권에 나오는 챕터인데요. 성악편 제2
23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인지, 성악, 기, 선자, 위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악이라고 나와 있죠. 어, 성악설에 대한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이 악하다라고 하는데 그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한 거죠. 사람의 본성은 악하다. 본성이 선하다고 하는 거 누구의 주장입니까? 맹자의 주장은 거짓이다. 잘못되었다. 거짓 위자를 쓰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그것을 따르기 때문에 정탈전이 벌어지고 사양심,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이죠. 사양심이 사라진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기하고 미워한다 하죠. 이를 따르기 때문에 해치고 죽이는 일이 생기면 충성과 신뢰가 없어지고 태어나면서도 귀와 눈에 욕망이 있어 소리와 색을 좋아하고 이를 따르기 때문에 음란함이 생기고 예의와 물리가 사라지고 사람이 본성을 쫓고 사람이 감정을 따르면 반드시 쟁탈전이 시작해서 분수를 범하고 이실을 저버리게 된다. 포악함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합니다. 순자의 성악설하고 비교해 보는 재미난 교육학적 실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인터넷 이 제목을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이 10개월 된 아기들을 앞에 두고서 이런 애니메이션 그림을 만들어 놓는데 이제 언덕 위에 있는 이 빨간 공이 그대로 있다가 굴러가죠. 이 굴러가면 안 좋은 겁니다. 안 좋은 거예요. 굴러가면 당황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세모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동그라미가 원이 도로 굴러가지 않도록 세모가 막아줍니다. 이 세모가 지금 착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모양을 바꿔봅니다. 이번엔 네모입니다. 네모. 네모가 이제는 공 앞에 있지 않고 공 뒤에 언덕 위에 있습니다. 그 네모가 공을 쳐서 떨어뜨립니다. 표정이 당황하게 변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실험을 반복하는데 아이들도 바꿔보지만 여기 나오는 세모가 색깔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 네모도 색깔을 바꿉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반복된 일을 하고 나서 아이 앞에 세모와 네모의 모형을 줍니다. 아이들이 뭘 선택하느냐? 방금 봤던 것 속에서 네, 세모를 선택합니다. 착한 세모를 선택한다는 거죠. 이 형체로 봤던 그 세모가 착하다고 인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린 시절 아이들의 마음에 착한 걸 선택하는구나. 성선설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뭐 결정하고 하는 건데 여러분 이건 이제 실험 자체는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제 성선설 성한설의 뭐 증명이 되느냐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이고요. 아이들이 이런 일반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 속에서만 정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가 있습니다. 예. 이제 예를 이제 순자는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네. 교육이란 건 뭐냐? 예를 계속해서 익히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가 만들어낸 것이 예법이지요. 예법. 어, 유교라는 종교 시스템은 또 유학이라는 학문의 시스템은 예법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의 모든 규모를 포괄하는 개념이 예인데 그 안에 공동체 구성원의 욕구들을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공동체 질서도 유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신분이 귀한 사람에겐 존경을 다하고 연세가 많은 노인들에게는 효행을 다하고 나이 많은 어른들에게는 공경을 다하고 나이 어린 사람들에게는 자애하는 마음, 자하는 마음이죠.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얘가 각자의 나이에 따르게 다르게 표현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얘기를
정독하고 터득한다 해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예를 이룰 수 있다.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일로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뭐 성악설을 믿건 성선설을 믿건 맹자나 순자나 할 것 없이 이런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유학과 유교의 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은 예의 길을 알고 행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기관이고요. 해패란 말은 차분하고 고요한 평정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불교로 보면 이제 니르반, 열반에 이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해패를 이루기 위해서 허일정을 해야 되는데, 허는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해되지 않도록 계속 수양하고 교육하는 것이고요. 일은 한 가지의 마음을 쏟고 전념하는 것이죠. 영어에 이제 숫자에 기수와 서수가 있는 것처럼 한자에도 한일자뿐만 아니라 이것도 일자죠. 한 가지에다 마음을 쏟고 전념하는 걸 의미합니다. 정이란 것은 이제 마음이 정확하게 작동되기 위해서 마음이 고요해져 있는 상태를 의미. 그래서 도를 얻지 못해서 도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텅 비우고 하나 되게 하고 고요하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는 거죠. 허일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이거 불교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야 도를 따르는 자가 텅 비워야 들어갈 수 있고 도를 실천한 자가 집중해야 이치를 알 수 있고 도를 생각해야 고요하게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태, 마음이 청명해져서 놀라운 깨달음을 갖는 분별력을 발휘하는 그 상태를 대청명의 수준이다. 라고 말합니다. 화성기위라는 표현이 있는데 수양의 원칙입니다. 악한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네. 그래서 화는 변화시키는 거고 성은 인간의 악한 본성을 얘기하죠. 네. 순자니까요. 기는 일으킨다는 거고 위는 이제 인위적인 외적 노력에 의해서 악한 본성을 일으킨다. 이것입니다. 네. 가만 보니까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네 번째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라는 것은 외적인 규제인 예, 맞겠군요. 이게 위가 거짓의 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규칙으로서의 외적 규제로서 법이 있으면 뭐 훈련 법령이 있는 것처럼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바로 위에 해당하는 것이네요. 성인들의 위인 이해를 통해서 나쁜 성품을 교화시켜서 선하게 만들면서 인간의 위와 실천한 내용이죠. 본성이 합일된 상태를 성위지합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게 다 뭐 그냥 유교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요. 순자에게서는 성악설이기 때문에 공자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인보다도 예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교로 인해서 갖게 된 것이 바로 허례허식 아닙니까? 예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모든 일들에다 규칙을 맞추게 된 거죠. 사사건건 규칙을 따라가야 되게 된 겁니다. 규칙에 속박을 당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이제 순자의 성악이라는 내용에서 봤던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순자가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라고만 말했으면 교육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후천적인 교화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악한 본성을 바꿔줄 수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교사의 역할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장 선생님이 참 중요했던 것이죠. 그 스승과 그리고 아버지와 군주는 하나이다. 군사부 일체 이렇게 되죠. 네 번째로 주자가 나옵니다. 주자. 주자의
원래 이름은 주희죠. 주씨 집안을 제일 빼어난 사람, 그런 의미의 주자가 됩니다. 네, 남송, 송나라 때 유학자죠. 그래서 이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불리는 유학을 집대성한 겁니다. 이미 이제 불교와 도교 영향이 들어오고 난 다음 집대성하게 되죠. 주자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논어와 맹자를 중시하던 것에서부터 주석사가 해당하는 대학과 중용을 더 끼워 넣어서 이 네 가지를 사서라고 삼게 됩니다. 왜 흔히 이제 사서 삼경 뗀다라고 말할 때 논어, 맹자, 대학, 중용. 그럼 이제 이 네 가지를 다 암송을 하고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당연히. 뿐만 아니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암송하고 적절한 단어를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공자 왈 그러면서 이제 뭐 논어의 뭐뭐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런 상황이 이런 뜻이다. 이러면 자기의 논리를 레퍼런스 삼아서 펼쳐가는 게 유학의 기본입니다. 주희 주자는 뭐 그 당시에 있었던 파당 정치에 굉장히 혐오감을 가지고 관직을 포기하고 네, 이런 꼬장꼬장한 태도 때문에 결국은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래서 이 주희는 이미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네, 공자 시대에서부터는 엄청 떨어진 12세기 인물 아닙니까? 13세기 될 때 돌아가셨네요. 그런데도 이 위패가 공자의 사당에 앉힐 정도로 아주 뛰어난 인물이고 주자학 또는 성리학의 창시자가 됩니다. 신유학이라고 표현하죠. 주자학, 성리학을. 자, 여기는 이제 불교와 도교의 영향에 이 형이상학 이와 기라는 이 원리가 이제 선진유학하고 원시유학하고 합해져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제 천자문 때 설명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세상은 이와 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원론을 설명하는 거죠. 플라톤의 철학과도 뭐 연관이 되고 비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긴 한데요. 앞에 있던 것들을 다 종합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형이상학이라면 이제 원래 이제 그 선진유학, 진나라 때까지의 유학은 현상에 관계된 실제론에 관한 얘기를 했다면 여기 이제 플라톤의 철학과도 연결이 되네요. 신유학은, 성리학은 본체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이데아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 뭐 해아래 새 것이 없고, 사람의 사고 안에도 환경과 경험과 시대는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 차원에서 몰도하게 생각하면 비슷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자학은 신유학, 도학, 송학, 성리학, 송나라 때 체계화되었으니까 송학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훈구학은 작구에 대한 해석을 주로 하고 그랬는데 그걸 탈피해서 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성리학, 이치들을 밝히려고 했던 것이죠. 주도니, 정호, 정의, 장제 이런 대표적인 학자들의 내용들을 주희가 집대성합니다. 그래서 주정장, 주학 그리고 주희의 출생지 이름을 따라서 염락관, 민학 이렇게 뭐 표현하기도 합니다. 주도니의 염학, 정호와 정의의 낙학, 장제의 관학, 주희의 민학 이런 걸 묶어가지고 염락관, 민학 이렇게 이름 붙이기도 합니다. 뭐 주자학, 성리학 제일 대표적인 이름이죠. 주자학의 사상적인 원천은 우주론, 규격이 뭐 점치는 사람들이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러죠. 역에는 우주의 원리에는 태극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음과 양을 나누는 주역과 개사에 나오는 어, 그 불교의 영향은 특히 이제 선종 선을 닦는 것이죠.
대중불교가 아니고 소승불교, 선정의 논리적인 발전을 위해서 고교도 음양가에 관한 고교 우주론적 해석이 주장에 응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인가 철학인가 또 점술인가 막 섞이고 되겠죠.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등장하죠. 한 절 가까이 생각이 나는데요.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황과 모래하기는 예물 세 가지를 바쳤다고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이해를 하는데 원래 이제 이 동방박사란 표현이 성경에는 마고이란 단어로 나오죠. 마고이가 이제 마기가 되는데 단수와 복수인데요. 사실 동방박사들은 그 당시에 우주의 천체를 연구하던 천체 물리학자이면서 동시에 사회학자이고 왕의 자문관이기도 하고 뭐 법률도 다루기도 했고 만물 박사의 개념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주자학은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 모든 학문들을 집대성한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집대성했던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사서오경이 이제 나오는데요. 사서오경. 자, 오경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죠? 오경. 오경이 있는데 시경, 서경, 역경을 삼경이라고 하고요. 예기, 춘추를 이제 붙여서 오경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희가 논어맹자에다가 예기를 나누어서 대학과 중용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서 삼경이 되는 거죠. 춘추가 빠지게 되네요. 네. 사서 오경이 따로 있다가 사서 삼경이 됩니다. 예기의 42편인 대학, 대학 장구, 31편의 중용을 중용 장구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발전시켜서 주의가 책으로 넓게 만든 것이 사서가 되고 삼경이 되어집니다. 주자학의 주요 과목이 되는 거죠. 사서 5경이 되기도 하고요. 사서, 네, 논어맹자 대학 중용. 논어는 공자의 격언이나 금언을 제자들이 모은 거고요. 맹자는 이제 맹자에 관한 책입니다. 대학은 좀 전에 살폈지만 육아의 주요 사상을 이제 조목조목 주자가 정리하고요. 중용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경전입니다. 오경에는 이제 삼경으로 시경, 서경, 역견이고요. 공자의 305편 시가집을 모은 거고 서경은 중국 상고시대의 정치를 기록한 경전이고요. 역경은 역술과 관계된 것이죠. 그리고 예기는 예법에 관한 책, 춘추는 공자가 다시 편찬한 것 추정되는 노나라의 역사서입니다. 사서 삼경이 되면 얘기는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큰 의미가 없어진 거고 춘추는 이제 빠지게 된 거죠. 주작은 이제 이기이원론입니다. 이와 기 두 가지의 원리가 세상을 이룬다는 거죠. 그 사물은 리와 기가 합성된 것인데 이제 말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리와 기는 분리하여 나눌 수 없고 기는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고 이는 기를 토대로 자리를 잡는다. 어, 논리학적에서 플라톤의 뭐 사상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논리적인 측면에서 리가 기에 선행합니다. 리가 먼저 있고 그것이 이제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뭐가 본질이고 뭐가 실체인가 그런 차이들에 관한 얘기가 되죠. 주리적 리기 이원론이 있고요. 만물의 본원이 리와 기인데 주리적 리가 기본이 된다는 거죠. 만물의 본체, 만물의 우주 만물이 생성된 근본, 우주 세계의 최고 법칙 리가 그게 중심이 되어서 이 기가 나오게 기가 네. 사물이 재료나 음향과 오행이 나오면서 이 리가 결국은 국가의 통치 질서와 도덕 규범이 되면 나라가 잘 살지 않겠느냐? 주자가 갖고 있었던 정치 이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 이일분수, 태극의 의미고요. 이동기이, 뭐 이런 말도 있고. 이기불상잡입니다. 이와 기는 잡다하게 섞이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이기불상리, 또 서로 이동하지 않는다.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이고, 네. 네. 삼위일체란 단어가 떠오르긴 합니다. 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주작에 보면 이제 경물치지라는 원리가 있어요. 경물이라는 것은 격은 이른다는 거고 물은 이일이라는 것이고요. 치지란 것은 치는 끝까지 밀고 나간다는 거고 치는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서 끝끝내 지식을 이룬다. 경물치지가 나중에는 실사구시와도 연결되어지면 실학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아, 그래서 세상의 이치를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는데 책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자연에 나가봤더니 자연 속에 있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이치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뚫어지게 대나무를 파 들어갑니다. 대나무 하나만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10년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서 세상의 이치를 파악했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달인 있습니다. 세상의 달인. 네. 그뭐한 가지 분야에서 계속 일을 반복하다 보면 뭐 스시맨 같으면 딱 잡으면 180알, 딱 잡으면 240알. 이렇게 밥알의 개수가 막 세어지지 않습니까? 금을 다루는 사람들은 금을 딱 재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몇 그램, 두 번째 단위까지는 정확하게 맞춘다 그래요. 그런 게 이제 경물치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물과 접촉하고 깊이 고민하고 이치를 공부하고 끝끝내 끝에 이루게 된다. 이 주작은 바로 이런 깊은 고민, 묵상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주위의 이론과 교육 사상이 이제 가 되고요. 그래서 본연지성을 회복한 성인이며 군자가 된다는 거죠. 이 본연지성이라는 것은 이가 우주의 원리인 리가 인간의 본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어, 그리고 기질지성은 이 본연지성이 기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질에 따라서 선악으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재되는 본연지성은 좋은 것인데 기질이 탁하면 인성이 악하게 나타난다는 것. 기질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글 성품에 있어서는 주작의 우주론은 이기론입니다. 이기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사단이라는 것이 아까 보았던 거죠. 칠정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단과 칠정으로 인간의 본성을 설명, 성선설에 가까운 개념이 될 수 있죠. 만두모형 교육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 교육을 할 때 주물 모형이 있어요. 목수가 만들어낼 때에 이미 그림을 그리는 거죠. 만약 뭐 틀에 뭔가를 찍어낸다고 할 때에는 이미 그 틀, 프레스하는 틀이 있죠. 그러면 그 교육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찍혀져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요. 제가 받았던 교육이 다 주물 모형이었어요.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이렇게 가야 세상에서 이탈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을 산다. 그래서 이제 제때 뭔가를 꼭 해야만 되는. 그래서 재수, 삼수하면 막 물론 스트레스가 있기도 하지만 죄인이 되는 그런. 미국 와서 놀란 것은 막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거 막 1년 연기하고 갭이어라 그래가지고 물론 학교 합격하고 나서 쉬는 애들이 많고요. 너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까지 막 달려가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어, 저희 큰애가 이제 팬데믹 때 대학을 졸업했는데 집에 와서 막 계속 자는 거예요. 애가 이제 지금은 대학원을 준비해야 되는데
미리 3학년 마치고 나서 준비 4학년 딱 될 때 어드미션 받고 바로 가면 좋은데, 졸업하는데 너무 바빴다는 거예요. 그 집에 졸업식 하고 와가지고 한 두 달을 계속 자는데, 너무 깝깝한 거예요. 한국 같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대학 졸업할 때 이미 직장이 있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낙오자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또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셔가지고 이제, 아이가 이제 심리학, 사이칼라지를 공부했는데 또 이제 심리학으로 상담학으로 대학원을 이제 석사과정을 이제 가서 이제 9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네. 괜히 이제 저만 마음을 졸였던 거죠. 애가 당연히 가게 될 과정이 있는데. 근데 둘째가 이제 또 3년 뒤에 대학을 졸업하고 집에 왔는데 얘는 이제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마침 졸업하고 5월에 졸업했는데 10월에 같이 한국 여행 가기로 결정해서 너 마음껏 자라. 10월 달까지. 너 한국 갔다 올 때까지 내가 기다려 줄게. 10월 달 한국까지 여행 갔다 왔는데 할머니 만나고 왔는데 또 자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잠을 다 자고 나서 이제 일어나가지고 자기 이제 뭐 해야 될지 정해졌다고 대학원 가겠다고 이제 준비하고 뭐 직장 취직해서 자기 이제 뭐 생활이 조금 벌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한국의 교육은 전형적인 주물 교육이고요. 반면에 이제 도토리형 모형이 있습니다. 목수가 나무로 물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도토리 안에 생명이 있고 본성이 있죠. 도토리를 심으면 거기에서 나무가 이제 자라나게 되죠. 그 식물 성장적 교육관입니다. 기르는 교육관이죠. 소크라테스, 루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만두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교와 불교 전통에서 이해하는 마음관인데요. 대구교육대학의 교수였던 정재걸 교수 이런 만두 모형을 이제 주창을 하셨습니다. 사람 마음 안에 우주 삼라만상에 대한 진리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 만두 안에 당면 잡채도 있고 뭐 고기도 있고 거기에 뭐 당근도 썰어져 있고 파도 들어가 있고 후춧가루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만두로 맛보게 되는 거죠. 이미 진리가 그 안에 존재한다고 보는 그런 모형입니다. 이 세 가지 모형 뭐 각각 재밌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학은 이제 공부를 굉장히 강조하죠. 유교 경전 중에 군자 삼락에 보면 교학, 교회, 학문 등으로 이제 말이에요. 교학은 가르치고 배운다. 가르치는 교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효자와 자자와 복자가 만들어. 효자는 이제 매, 회초리를 의미합니다. 제가 교육 제일 처음 강의할 때 교육을 얘기하면서 이거 진짜 서당에서 어, 서당에 이제 그 회초리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녀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매질하며 가르친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배우는 학자에는 여기 또 이제 회초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의미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회초리를 두 손으로 감쌌는데 이제 멱자가 있고 그다음에 소년을 의미하는 자자가 있죠. 어리석은 자자를 의미합니다. 이 틀을 깨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고 늘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학이 시습지 불역 열호 유붕자원 박내 불력 락호 인부지 이불온 불력 군자호 이렇게 하면서 언어의 학이편에 나오는 배움의 의미가 나옵니다. 여러분 유학의 공부의 과정은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경물치지 뚫어내는 거죠. 미쳐야 미친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두 번째는 성의 정심입니다. 자신의 순수하고 착한 마음을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수신제가가 돼야 되고 시국평천하가 되어야 합니다. 덕을 쌓으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 마음을 순전하게 하고 네, 바르게 해야 한다.
뜻을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이제 익숙한 그런 문장이지요. 우린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잘 아는데 이 앞에 있는 경물치지와 성의 정심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에 유교가 언제 들어왔는지는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우리가 볼 때 고려가 숭유억불 정책을 통해서 지난 시간에 불교가 인도에서 발전하게 된 배경, 사라진 배경에 이 정치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처럼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가 들어오면서 한자의 도입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한자를 배운다는 것, 곧 유교를 배우는 것. 이 제가 천자문으로 잘 설명을 드렸죠. 형식적인 교육의 성립이 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학교라는 시스템도 유교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귀족 지배계층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통치 이념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아마 지금도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적 배경에는 유교적 교육관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기독교 사학들의 그런 적용들도 참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그렇지만 워낙 한국 사회가 유교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이황과 이 선생을 보게 되지요. 두 분의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이황 선생은 주리론적 사상을 형성해서 주자 성리학, 주자를 따르는 학문을 하고요. 이 선생은 이기론을 중시하는 분입니다. 이황의 교육 사상은 인을 실현하는 성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고요. 퇴계는 학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완성을 근본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선생은 도덕적 수양을 통해서 인격 완성하고 군자가 되고자 하는 곳에 있었다. 너무나 이제 두 분의 걸음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잘 대조되고 대비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이 선생 점을 두고 있다. 거의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제 유학의 현대적 교육의 의의입니다. 유학은 인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예가 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상적으로는 사랑의 교육입니다. 특별히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예의 교육의 관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예절 교육 같이 따라가게 되고요. 또한 본인의 실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경물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책임과 도덕을 도리를 다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혜의 요소보다는 율법의 요소가 더 강한 부분임을 보게 되지요. 자, 뭐 유학은 참 방대한데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들 잘 정리하시고 숙지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또 특별히 학기 말 마무리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제가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